결혼식 전날 밤, 나는 임신 3개월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직접 운전해 약혼자의 회사로 향했다. 조수석에는 어제 갓 나온 우리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다. 오늘 밤 함께 사진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며 내일 있을 결혼식 세부 사항을 점검하기로 약속했던 터였다. 나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유명 식당의 전복죽까지 야식으로 사들고 갔다. 하지만 회사 1층 로비 데스크에 도착했을 때 보안 요원은 사모님, 대표님은 지금 회사에 안 계십니다라고 말했다. 약혼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다. 그의 비서에게 전화하자 비서는 우물쭈물하며 대답했다. 대표님, 지금 제1병원에 계십니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병원이라니?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무슨 사고라도 난 걸까? 내 목소리마저 떨렸다.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하던 비서가 말했다. 사모님, 직접 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1병원 VIP 응급센터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자마자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제1병원은 나도 잘 아는 곳이었다. 그의 집안인 대형그룹이 투자한 병원이고 그가 2대 주주로 있는 곳이니까 접대 자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위출혈이 온 건 아닐까, 아니면 교통사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에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뒤엉켰다. 병원 입구에 도착한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VIP 응급센터 건물 외곽을 보안 요원들이 둥그렇게 에워싸고 있었다. 환자 보호자로 보이는 한 사람이 보안 요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건데요? 우리 애가 지금 열이 40도라고요. 보안 요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오늘은 병원 진료 안 받습니다. VIP 병동 전체를 대관하셨습니다. 병실 전체를 대관했다고? VIP 병동 전체를 대관하셨습니다. VIP 병동 전체를 대관하셨습니다. 병실 전체를 대관하셨습니다. 병실 전체를 대관하셨습니다. 병실 전체를 대관했다고?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전복죽을 들고 안으로 걸어갔다. 보안 요원이 팔을 뻗어 나를 막아섰다. 저 사람 약혼녀예요. 내 말에 보안 요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길을 내주었다. 응급실 대기실은 텅 비어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제3터 간호사 데스크 쪽에 의사 가운을 입은 몇 명이 모여 귓속말을 나누는 것이 보였다. 다가가니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부대표님이 그 여자 환자한테 정말 지극정성이네. 한밤중에 전문의 팀을 다 불러 모으고 말이야. 내 말이. 듣자 하니 그냥 가벼운 감기 몸살이라던데 기어코 VIP 센터 전체를 통제하게 하잖아. 재벌들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손에 들린 따뜻했던 전복죽이 서서히 식어가는 게 느껴졌다. 여자 환자? 대체 어떤 여자를 말하는 거지? 나는 복도를 따라 특실 병동 구역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말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준 오빠, 나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나 열나는 거 맞지? 한번 만져봐줘. 애교 섞인 여자의 목소리였다. 착하지? 의사가 곧 올 거야. 조금만 참아. 이 목소리는 지난 3년간 들어와서 눈을 감고도 맞힐 수 있었다. 내 약혼자, 차민준이었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병실 안에는 차민준이 침대 곁에 앉아 한 여자의 손을 쥐고 있었다. 그 여자는 민준의 윗옷을 입고 있었고 단추가 2개나 풀려 있었다. 얼굴에는 정성스럽게 완벽한 화장이 되어 있어 도무지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나를 본 차민준이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연아, 네가 여긴 어떻게 왔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도 나를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더니 아예 차민준의 몸 쪽으로 기대며 말했다. 이분이 서연 언니구나. 민준 오빠가 언니 얘기 자주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빠가 호의로 병원에 데려다 준 것뿐이에요. 호의로 병원에 데려다 줘? VIP 병동 전체를 통째로 통제하는 호의? 나는 차민준을 쳐다보며 변명을 기다렸다. 차민준이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윤희는 정말 그냥 감기 몸살이야.
정윤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네가 말하던 그 소꿉동생, 외국에서 돌아왔다던 그 아끼는 여동생 맞지? 차민준의 안색이 변했다. 서연아, 말 그렇게 하지 마. 윤희가 막 귀국해서 한국 지리도 잘 모르고 의지할 데도 없는데 내가 좀 챙겨주는 게 뭐 어때서 그래? 나는 그를 무시하고 병상으로 다가가 정윤희를 내려다보았다. 어디가 아픈데? 그녀가 멈칫하며 당황했다. 네? 아,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어. 감기, 열, 기침, 아니면 콧물. 정윤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냥 머리가 좀 어지럽고 온몸에 힘이 없어서요.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이마를 짚었다. 서늘할 뿐 열은 전혀 없었다. 내 시선은 침대 옆 협탁으로 향했다. 거기엔 정성스레 깐 귤, 따뜻한 우유, 그리고 포장이 뜯긴 최고급 샤인머스켓 한 상자가 놓여 있었다. 어지럽다고? 나는 헛웃음을 쳤다. 어지럽다는 사람이 저 비싼 과일은 잘도 넘어가나 보네. 입맛 한번 참 좋네. 그 순간 정윤이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차민준을 쳐다보았다. 민준 오빠, 내가 오빠한테 패를 끼친 것 같아. 그냥 내가 갈게. 안 봐도 돼. 어딜 간다고 그래. 차민준이 다가와 그녀 앞을 막아섰다. 한서연, 너 대체 왜 그래? 윤희는 정말 아파서 내가 같이 병원 와준 건데 그게 뭐 어때서? 꼭 이렇게 비꼬면서 사람을 몰아세워야 속이 시원해. 내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갑자기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3년 전, 집안의 소개로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부모님은 그가 젊고 유능하며 우리 집안과 격이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다. 처음 만난 날,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예의 바른 태도로 식사 내내 내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었고 집에 데려다 주며 다음에도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교제를 시작한 후 그는 나름대로 다정했다. 연인들의 기념일에는 꽃을 줬고 생일에는 명품 가방을 사줬으며 출장을 다녀오면 꼭 선물을 챙겨왔다. 가끔 그가 나에게 미적지근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남자가 사업이 우선이면 그럴 수 있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작년, 그가 한쪽 무릎을 꿇고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네며 평생 잘하겠다고 청혼했을 때 나는 승낙했다. 그리고 이어진 결혼 준비, 웨딩드레스 선택, 예식장 예약, 웨딩 촬영.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아이를 낳고 평온하게 한평생을 살게 될 줄 알았다. 그런데 결과는 결혼식 전날 밤 내 약혼자는 다른 여자를 위해 응급병동 전체를 통제했다. 내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본 차민준이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서연아, 일단 너 먼저 집에 가 있어. 내일이 당장 결혼식이잖아. 그만 좀 하자. 응? 윤희 진료만 끝나면 나도 바로 갈게.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한서연. 그가 조바심을 냈다. 대체 뭘 어쩌자는 건데? 윤희는 정말 그냥 내 동생 같은 친구라고. 넌 속이 그렇게 좁아 터졌어? 친구?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켰다. 차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뭐 하는 짓이야? 뭐 하긴. 나는 병실 안을 빙 둘러 찍었다. 카메라를 피하는 정윤희의 얼굴. 협탁에 놓인 샤인머스켓.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차민준의 얼굴을 모두 담았다. 기념으로 남겨두려고. 촬영을 마친 나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걸어 나갔다. 차민준이 뒤쫓아 나왔다. 한서연 뭘 찍은 거야? 당장 그 영상 지워. 나는 그를 무시한 채 걸어가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아빠가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니? 나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대형그룹 쪽에 우리 돈 얼마 투자했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빠가 물었다. 그건 왜 묻니? 한 3천억 원쯤 될 거다. 왜 그래? 투자금, 내일 아침부로 당장 회수 절차 밟으세요. 뭐라고? 나는 병원 입구에 서서 뒤따라 나온 차민준을 돌아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내일 결혼식 취소할게요. 대형 쪽 투자금 전부 회수하시고요. 그리고 저 대신 한 가지만 좀 알아봐 주세요. 지난달에 신성그룹 권시현 회장이 직접 아빠한테 정략 결혼 제안했다고 하셨죠?
수화기 너머에서 2초간 침묵이 흘렀다. 서연아, 너 진심이냐? 진심이에요. 하지만 신성그룹과 대형그룹은 철천지원수 지간이잖니. 네가 만약 거기로 시집가면 아빠, 내가 말을 끊었다. 그러니까 그 철천지원수한테 시집가겠다는 거예요. 전화를 끊자 차민준이 내 앞을 가로막고 내 손목을 낚아챘다. 한서연, 방금 한 말 똑바로 설명해. 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영상은 또 왜 찍었는데?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서늘하게 미소를 지었다. 차민준, 내일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거야. 그는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 몰랐다는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한 박자 쉬고 말을 이었다. 다만 신랑이 바뀔 뿐이야. 나는 돌아서서 차에 탔다. 룸미러를 통해 그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병원 정문을 빠져나올 때쯤 나는 그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다. 깜빡하고 말 안 했는데 신성그룹 권시현 회장이 내일 나 데리러 올 거야. 전송을 누른 후 나는 그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결혼 사진을 창고에 처박아 버렸다. 그리고 옷장을 열어 내일 입을 순백의 드레스를 꺼내 걸어두었다. 내가 직접 고른 화려한 비즈 장식이 빼곡히 박힌 웨딩드레스. 옷을 맞춰볼 때 샵 원장님은 신부님, 이 드레스 입으시면 내일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실 거예요 라고 호들갑을 떨었었다. 맞아. 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될 거야. 다만 너와 결혼하진 않겠지. 나는 스마트폰을 들어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한 적 없는 번호를 찾았다. 권시연. 문자를 보내자 몇 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서연 씨. 화면 속 글자를 빤히 바라보던 내 입가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다. 권시연. 재계 서열 최상위권인 신성그룹의 총수이자 대형그룹의 가장 큰 숙적. 32살의 나이에 수십조 원의 자산을 굴리며 사업 세계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불리는 남자. 차민주는 그를 볼 때마다 길을 피해야 했고 꿈에서조차 그와 연주를 만들고 싶어 안달이었다. 그런 권시연이 내일 내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걷게 될 것이다. 갑자기 내일이 무척 기대되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자동차 배기음 소리가 들려왔다.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차민준의 차가 아파트 1층에 세워져 있었고 그는 단지 입구에서 보안 요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나는 커튼을 치고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꾼 뒤 침대에 누웠다. 잘 자라, 차민준. 내일 보자, 권시연. 다음 날 아침 7시, 눈을 뜨자 부재중 전화가 37통이나 찍혀 있었다. 전부 차민준이었다. 카톡과 문자도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20통 넘게 와 있었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나 윤이랑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연락처는 왜 차단해? 얼굴 보고 얘기하면 되잖아. 한서연,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투자금 회수라니,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 전화는 왜 안 되는 건데?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으니까 전화 좀 받아 제발. 새벽 3시인데 나 아직 너희 집 앞이야. 내려와서 얼굴 보고 얘기해. 오시야, 날 밝았어. 진짜 안 내려올 거야? 가장 마지막 문자는 새벽 5시 48분에 와 있었다. 한서연, 너 진짜 권시연이랑 결혼할 생각이야? 그 자식이 어떤 놈인지 알아? 이혼남에다가 밖으로 여자도 돌린다고. 걔랑 결혼하면 너 평생 후회할 거야. 나는 폰을 침대 구석으로 던져버리고 일어나 씻고 단장을 시작했다. 메이크업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문을 열어주자 차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어디 있습니까? 나오라고 하세요. 나는 계속해서 아이브로우를 그렸다. 한서연, 그가 안방으로 밀고 들어와 문간에 섰다.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턱에는 덥수룩하게 수염이 자라있어 누가 봐도 밤을 새운 몰골이었다. 너 대체 무슨 생각이야? 나는 아이브로우를 내려놓고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이라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차민준, 어젯밤 병원에서 내가 물었을 때 네가 뭐라고 했지? 나보고 속이 좁아 터졌다고. 정윤이는 그냥 아는 동생일 뿐이라고. 내일이 결혼식이니 나보고 먼저 집에 가서 유난 떨지 말라고 했잖아. 차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렇다고 진짜 권시현한테 시집을 가. 고작 질투심 때문에 이러는 거야? 고작 질투심 때문이라고? 나는 코웃음을 쳤다. 차민준, 네가 정윤이 하나 진료받게 하겠다고 제1병원 특실을 통째로 통제했지? 그 병원에 투입된 최고 전문의 팀이랑 자본 다 어디서 났어? 우리 아빠가 너희 집안에 투자한 3천억 원에서 나온 거잖아. 넌 우리 집 돈을 써서 다른 여자한테 비위를 맞춘 주제에 나한테 질투하냐고 묻는 거야? 차민준이 말문이 막힌 듯 얼어붙었다. 그리고 하나 더. 나는 쏘아붙였다. 어젯밤 네가 나보고 유난 떨지 말고 집에 가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밤중에 널 왜 찾아갔는지 물어본 적 있어? 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 전복죽을 품에 안고 찾아갔어. 오늘 결혼식 세부사항 확인하려고 웨딩 앨범까지 들고 갔다고. 내 목소리는 스스로가 생각해도 무서울 만큼 차분했다. 결혼식 전날 밤. 내 약혼자라는 놈은 딴 여자 병상 옆에 앉아서 나보고 먼저 집에 가라고 했어. 차민준, 넌 나 한서연을 대체 얼마나 우습게 본 거야? 서연아, 그가 손을 뻗어 나를 잡으려 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권시현 회장 쪽이랑은 이미 얘기 끝났어. 나는 건조하게 말했다. 지금 얌전히 돌아가든가 아니면 남아서 내 결혼식 축배나 한 잔 마시고 가든가. 마음대로 해. 차민준의 눈이 커질 대로 커졌다. 너 진짜 그 자식이랑 결혼할 거야. 한서연. 너 미쳤어? 네가 그놈을 알아? 이혼 경력에 뒤로는 여자들 만나고 사업 방식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질이라고. 좋은 놈이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다야? 나는 그의 말을 자르고 되물었다. 그럼 너는 네가 끼고 도는 그 윤이라는 애가 어떤 앤 줄 알아? 나는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내 첫사랑이잖아. 예전에 너희 집안 돈줄이 시원찮으니까 널 차버리고 돈 많은 재미교포 재력가 따라 외국으로 날랐던 여자. 그런데 그 영감이 죽고 나니까 다시 기어들어온 거고. 넌 그걸 또 좋다고 해벌쭉해서 받아준 거잖아. 차민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차민준, 내가 지난 3년 동안 너랑 만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어? 나는 돌아서서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그가 엉겁결에 받아들고 내용물을 넘겨볼수록 얼굴은 점점 더 처참하게 일그러졌다. 정윤이가 외국에서 만났던 그 재미교포가 그녀에게 돈도 남겼지만 빚도 엄청나게 남겼어. 그녀가 귀국해서 널 찾은 건 너희 대형그룹이 우리 집안이랑 사돈을 맺어서 자금줄이 빵빵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온 거야.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넌 원숭이처럼 농락당하면서도 좋다고 남의 빚이나 갚아주고 있던 거라고. 차민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됐으니까 그만 가봐. 나는 손을 저었다. 조금 있으면 권시연이 신부 데리러 올 텐데 네가 여기 있으면 서로 껄끄럽잖아. 그가 고개를 확 치켜들었다. 너 정말 그놈이랑 결혼할 거야?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다 잘못했어.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어젯밤에 난 너한테 기회를 줬어. 내가 걔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을 때 넌 그냥 감기 몸살이라고 거짓말했지. 무슨 사이냐고 물었을 땐 그냥 친구라고 했고. 내가 영상 찍으니까 당장 지우라고 화내고 나보고 속이 좁다고 소리쳤잖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한테 묻지 않았지. 어젯밤에 널 찾아갔을 때 나한테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는 궁금해하지도 않았어.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만약 내가 어젯밤 널 찾아간 이유가 우리 집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겨서 너희 집안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서였다면 넌 나한테 뭐라고 했을까? 차민준이 굳어버렸다. 넌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겠지. 서연아, 일단 넌 집에 가 있어. 윤희 일 다 처리하고 나면 내가 갈게. 안 그래? 나는 비웃음을 흘렸다. 차민준, 네 마음속에 나는 고작 앓는 소리 내는 남의 여자 하나만도 못한 존재였던 거야. 창밖으로 빵 하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 창가로가 내려다보니 검은색 최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맨 앞에 차량 보닛에는 화려한 웨딩 장식이 되어 있었다. 권시현이 온 것이다. 차민준도 창밖을 보고는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한서연, 너 정말 다 생각하고 하는 짓이야? 네가 오늘 저 자식이랑 결혼하면 대형그룹과 너희 집안은 영원히 끝이야. 너희 집안과 우리 집안? 나는 뒤돌아 그를 보며 말했다. 어젯밤 내가 우리 아빠한테 전화했을 때 이미 끝났어. 오늘 아침 일찍 네 엄마가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서 무릎 꿇고 투자금 빼지 말아달라고 빌었다던데. 우리 아빠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차민준이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아빠는 그건 본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 내 딸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하셨어.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네 엄마가 전화통 붙들고 어찌나 서럽게 우시던지. 서연이가 우리 민준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냐고 하시더라. 나는 화장대 위에 놓인 립스틱을 집어들어 천천히 입술에 발랐다. 그러자 아빠가 그러셨어. 내 딸이 당신 아들을 좋아해 준 건 당신 아들의 복인데 당신 아들이 그 복을 걷어찼으니 그 복을 소중히 여겨줄 다른 사람으로 바꾸겠다고. 차민준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이모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권 회장님 오셨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메이크업을 확인한 뒤 안방문을 열고 나갔다. 차민준이 쫓아나와 내 팔을 강하게 낚아챘다. 한서연, 이거 놔. 그는 놓지 않았다. 놓으라고 했어. 그는 여전히 꽉 쥐고 있었다. 거실 현관으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몸에 완벽하게 핏대는 검은색 정장, 새하얀 셔츠, 소매 끝에서 빛나는 사파이어 커프스 버튼. 큰 키에 압도적인 분위기를 뿜어내는 그가 들어서자 거실의 온도가 몇 도는 뚝 떨어지는 듯했다. 권시현. 그는 차민준이 내 팔을 쥐고 있는 것을 한 번 쓱 보더니 내게 시선을 옮겼다. 한서연 씨, 도움 필요합니까? 나는 가볍게 웃었다. 권 회장님 마침 잘 오셨네요. 이것 좀 치워주세요. 권시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차민준 앞에 서서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권시현보다 머리 반개는 더 작은 차민준은 기세에서 밀렸으면서도 고집스레 목에 핏대를 세웠다. 권시현, 이건 우리 대형과 한 회장님 댁 집안일이야.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 권시현은 묵묵히 내 팔을 잡은 그의 손을 쳐다보며 단 두 글자를 뱉었다. 나라. 목소리가 크진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지독한 압박감에 차민준의 손이 저절로 느슨해졌다. 차민준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소리쳤다. 권시현, 너 이 새끼 지금 무슨 수작이야. 내 약혼녀를 뺏어가? 권시현이 나를 힐끗 보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노골적인 조소가 담긴 웃음이었다. 네 약혼녀? 차민준, 네가 감히 어울리기나 해? 차민준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권시현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권시현은 몸을 피할 생각도 안 했다. 곁에 있던 신성그룹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단 두세 번의 제압만으로 차민준을 바닥에 짓눌러버렸다. 권시현, 이거 나 이 새끼야. 한서연은 내 약혼녀라고. 우린 당장 어제까지도 같이 있었어. 권시현은 바닥에 엎어진 그를 내려다보며 내게로 고개를 돌렸다. 한서연 씨, 어제 두 분이 같이 있었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병원에 같이 있었죠. 저 남자가 딴 여자 진료받게 하려고 특실을 통째로 내어줬거든요. 권시현이 눈썹을 쓱 치켜 올리며 차민준을 내려다보았다. 다른 여자 진료받으라고 병원을 통째로 통제해놓고 여기 와서는 이분이 내 약혼녀라고 소리치는 건가? 그는 추측 혀를 찼다. 차민준, 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냐? 아니면 낯짝이 너무 두꺼운 거냐?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차민준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권시현, 두고 봐. 이 빚은 반드시 갚아줄 테니까. 권시현은 그를 완전히 무시한 채 내게 손을 내밀었다. 가시죠, 한서연 씨. 결혼식 늦겠습니다. 길고 마디가 굵은 그의 깨끗한 손을 바라보다가 나는 내 손을 그의 손 위에 얹었다. 그의 손은 아주 따뜻했고 쥐는 힘이 강했다. 우리는 바닥에 깔린 차민준을
타박타박 밟고 지나가듯 현관문을 나섰다. 등 뒤로 차민준이 발악하는 소리가 들렸다. 한서연, 너 후회할 거야. 권시연, 저 자식은 악마라고. 저놈이 널 데려가는 건 대형그룹을 무너뜨리려고 널 이용하는 것뿐이야.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다. 차에 탄 뒤 권시연이 내 손을 놓고 생수 한 병을 건넸다. 물 좀 마시고 진정해요. 나는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신 뒤 그를 쳐다보았다. 권 회장님, 아까 하신 말씀들 진심인가요? 아니면 저 남자 보라고 연기하신 건가요? 권시연은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응시했다. 어떤 말입니까? 그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 그는 2초 정도 침묵하더니 말했다. 한서연 씨, 난 뼛속까지 사업가입니다. 사업가는 믿지는 장사는 절대 안 하죠. 내가 이 정략 결혼에 동의한 건 확실히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 하지만 아까 밖에서도 말했듯 나는 이혼남에다 그놈 말대로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아내로 맞이한 이상 절대 억울하게 눈물 흘릴 일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한참 뒤에 내가 입을 열었다. 권 회장님, 아까 제 손 잡으실 때 엄청 세게 쥐시던데요.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그건 연기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지만 나는 왠지 그가 내 손을 다시 한번 꽉 쥐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결혼식은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렸다. 그는 나는 마니아 때 원래 예약해둔 곳은 대형그룹 산하의 호텔이었지만 어젯밤 아빠에게 부탁해 밤사이 신성그룹 계열의 호텔로 식장을 바꿔버렸다. 호텔 총지배인이 직접 뛰어나와 나를 안내했는데 그 태도가 신부인 나를 대할 때보다 훨씬 깍듯하고 조심스러웠다. 내가 신부 대기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을 때 친구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서연아, 박 상황 좀 봐. 나는 쿠션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왜? 차민준이 왔어. 지금 호텔 입구에 있어. 나는 멈칫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호텔 정문 앞에는 구경꾼들이 빙 둘러서 있었다. 차민준은 구겨진 정장 차림에 머리도 헝클어진 채 무리의 맨 앞에 서서 보안 요원들과 악을 쓰며 싸우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대형 집안 친척들로 보이는 몇 명도 서 있었다.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막무가내로 식장 안으로 쳐들어와서 신부 뺏어가겠다고 난리도 아니래. 보안팀이 입구를 꽉 막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글쎄 자기가 네 약혼자인데 네가 자기 애까지 가졌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있다니까. 나는 어이가 없어 피식 웃었다. 친구가 발을 동동 굴렀다. 웃음이 나와? 저러다 진짜 뚫고 들어오면 어떡해. 신성그룹권 회장님도 이 사실 알아? 알 거야.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조금 전에 밖에서 무슨 일이 있든 넌 마음 편히 화장이나 고치라고 카톡이 왔거든. 자기가 알아서 다 처리하겠다고. 친구가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처리할 수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대형그룹 도련님인데 험악하게 굴면 호텔 앞 상황만 더 지저분해질 텐데. 나는 대꾸 없이 다시 거울 앞에 앉아 립스틱을 덧발랐다. 그때 창밖에서 들리던 소란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나는 다시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군중들 앞에 검은색 최고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서더니 문이 열렸고 권시연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아침보다 훨씬 격식을 갖춘 3피스 슈트로 갈아입은 상태였고 왼쪽 가슴에는 부토니에가 꽂혀 있었다. 권시연을 본 차민준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권시연, 내 놈이 여길 감히 낯짝 들고 기어나와? 권시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를 훑어보았다. 차민준, 축하주를 마시러 온 거라면 환영하지만 행패를 부리러 온 거라면 그는 차갑게 웃었다. 그땐 내가 널 어떻게 대접할지 장담 못한다. 차민준이 코웃음을 쳤다. 어떻게 대접할 건데? 네가 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똑똑히 들어. 한서연은 내 약혼녀고 우리 어제까지도 함께 있었어. 지금 서연이가 입고 있는 웨딩드레스도
나랑 같이 고른 거라고. 권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드레스는 너랑 같이 골랐겠지. 하지만 어젯밤 넌 병원에서 다른 여자를 챙기느라 정작 네 약혼녀는 차가운 병원 입구에 버려뒀지. 차민준이 말문이 막힌 듯 헉 하고 숨을 삼켰다. 네가 병원 VIP 병동 통제할 때 쓴 돈, 전부 서연이 아버지가 투자한 돈 아니었나? 권시연이 여유롭게 말을 이었다. 네가 불러 모은 그 잘난 전문의 팀도 서연이 집안 자본으로 움직인 거잖아. 남의 집 돈으로 다른 여자 비위를 맞춰놓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내 앞에서 약혼녀 운운해? 주변에 모인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차민준의 얼굴은 터질 듯 붉어졌다. 권시연, 너 이 새끼 여기서 착한 척하지 마. 확 위선 떨지 마.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네가 서연이랑 결혼하려는 것도 다한 회장님네 재산 노리고 그러는 거잖아. 너 예전에 이혼할 때 그 더러운 찌라시.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권시연의 얼굴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눈빛은 영화로 얼어붙었다. 내가 이혼한 일은 한서연 씨와 아무 상관없지만 네가 오늘 여기서 개가 짖듯 소란을 피우는 건 서연 씨와 상관이 있지. 차민준이 당황하며 되물었다. 뭐, 무슨 소리야? 권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들릴 만한 볼륨이었다. 무슨 소리냐면 너희 대형그룹의 그 더러운 이중장부 지금 내 손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다. 네가 오늘 이 호텔 문턱을 한 발짝이라도 넘는 순간 내 훌륭하신 어머니가 과거에 대체 무슨 짓을 해서 지금 그 자리에 올랐는지 내일 아침 구시뉴스에 도배될 거란 얘기야. 차민준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순식간에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권시연이 피식 웃으며 안주머니에서 반으로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내 차민준 눈앞에 들이밀었다. 너무 멀어서 무슨 내용인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서류를 확인한 순간 차민준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무너져 내리는 건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이건 조작이야. 가짜라고. 그럼 경찰 부르라고 해. 권시연이 그의 말을 서늘하게 잘랐다. 검찰 불러서 조작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되겠네. 차민준은 입만 벙긋거릴 뿐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권시연은 서류를 챙겨 넣고 차민준의 어깨를 툭툭 쳤다. 돌아가라, 차민준. 오늘은 내 결혼식이라 피 보는 건 사양하고 싶으니까. 말을 마친 권시연은 깔끔하게 돌아서서 호텔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차민준은 바닥에 발이 박힌 듯 꼼짝도 하지 못했고 뒤에 서 있던 대형 집안 친척들도 기가 죽어 눈치만 보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신속하게 사람들을 해산시켰고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창가에 서서 권시연의 뒷모습이 호텔 정문 안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던 내게 친구가 숨죽여 말했다. 세상에, 서연아, 네 새 신랑 진짜 장난 아니다. 말 몇 마디로 차민준을 아주 쥐잡듯이 잡아버리네. 나는 말없이 웃기만 했지만 속으로는 나 역시 놀라고 있었다. 권시연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건 익히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대형그룹의 후계자 차민준이 그 앞에 서니 마치 혼나는 초등학생처럼 아무 반항도 못하지 않았는가. 예식 시간이 다가오고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아빠가 문 앞에 서서 손을 내밀었다. 가자, 우리 딸. 나는 아빠의 팔짱을 끼고 긴 복도를 지나 연회장으로 향했다. 굳게 닫힌 연회장 문 너머로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아빠가 작게 속삭였다. 서연아, 마음 단단히 먹었지? 이 문이 열리면 이젠 정말 되돌릴 수 없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 다 끝났어요. 아빠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사실 애초에 그 대형놈을 너한테 소개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그 자식이 그렇게 형편없는 놈일 줄 아빠가 진작 알아봤어야 했어. 아빠 잘못 아니에요. 문이 활짝 열리고 눈부신 조명이 쏟아졌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내게로 집중되었다. 그리고 버진로드 끝에 서 있는 권시연의 모습이 단번에 시야에 들어왔다. 그가 나를 지그시 바라보는 순간 문득 3년 전 차민준을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도 나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우아하게 걸었으며
그 남자가 내 평생의 든든한 의지처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다른 여자를 위해 나를 병원 한가운데 홀로 버려둔 남자였다. 음악에 맞춰 나는 한 걸음, 두 걸음 발을 내디뎠다. 걷는 길이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나는 어느 때보다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걸었다. 절반쯤 걸어갔을 때 갑자기 등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서연. 예.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 기어코 차민준이 뚫고 들어온 것이다. 그는 연회장 문턱에 헝클어진 모습으로 서 있었고 보안 요원들이 뒤늦게 그를 잡으려 했으나 그는 짐승처럼 날뛰며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했다. 그 눈빛에 깃든 광기가 섬뜩할 정도였다. 너 쟤랑 결혼하면 안 돼. 그가 나를 향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내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어떻게 딴 놈이랑 결혼을 해. 식장하니 발칵 뒤집혔다. 하객들은 입을 틀어막거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군대기 시작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우뚝 섰다. 차민준이 보안 요원을 뿌리치고 내 앞으로 달려와 내 팔을 덥석 잡았다. 서연아, 나랑 가자. 우리 대화 좀 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윤희 문제는 내가 알아서 다 정리했어. 완전히 끝냈다고. 나랑 가자. 우리 내일 당장 결혼하자. 응?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참을 수 없는 헛웃음이 났다. 차민준, 너 어제 병원에서도 정윤이한테 똑같이 말하지 않았니? 그가 당황하며 멈칫했다. 어제 걔 손을 붙잡고 병 다 나으면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고 속삭였잖아. 안 그래? 아, 아니야. 그런 적 없어. 그랬든 아니든 이젠 상관없어. 나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하지만 오늘은 내 결혼식이야. 제발 예의 좀 지켜줄래?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연아, 너 정말 이렇게 모질게 굴 거야? 우리 3년이나 만났어. 그 3년의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 3년의 감정? 나는 그를 똑바로 노려보며 한자 한자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뱉었다. 차민준, 어젯밤 네가 그 여자 병상 지킬 때 우리 3년의 감정을 한 번이라도 떠올렸어? 특실 통째로 통제할 때 우리 3년의 감정을 단 1초라도 생각했어? 나보고 혼자 집에 가서 유난 떨지 말라고 소리칠 때 우리 3년의 감정을 생각하긴 했냐고. 그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넌 안 했어. 나는 비수를 꽂았다. 단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 네 머릿속에 나 한서연은 네가 무슨 짓거리를 하든 무조건 용서해주는 머저리 같은 여자였을 테니까. 등 뒤로 묵직한 구두 발소리가 들려왔다. 권시연이 다가와 내 곁에 섰다. 그는 싸늘하게 얼어붙은 눈으로 차민준을 응시했다. 차민준,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당장 놔. 그러나 차민준은 오히려 내 팔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권시연, 여기서 네가 구세주인 척 나서지 마. 얜 내 약혼녀고 뱃속에 내 아이가 있어. 네가 오늘 서연이를 억지로 데려간다면 난 그럼 어쩔 건데? 차민준은 입을 쩍 벌렸지만 정작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은 듯했다. 권시연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다. 화를 낼 때보다 혀를 차며 웃는 그 얼굴이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다. 차민준, 딱 3초 준다. 3, 2, 1. 숫자가 끝나기 무섭게 신성그룹 경호원들이 쏜살같이 튀어와 차민준의 양팔을 뒤로 꺾어 식장 밖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차민준은 발버둥을 치며 미친 듯이 악을 썼다. 한서연, 너 평생 후회할 거야. 저 자식이 널 데려가는 건 대형 그룹을 치기 위해서라고. 제가 널 사랑해서 그러는 줄 알아? 제 밖으로 만나는 여자가 수두룩해. 고함 소리는 점점 멀어지더니 연회장 문 밖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연회장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막만이 감돌았다. 권시연이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이슬이 연회장 문 밖으로 괜찮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그가 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반지 상자를 꺼냈다. 내가 웨딩숍에서 맞췄던 반지가 아니었다. 5캐럿짜리 거대한 핑크 다이아몬드가 화려한 조명을 받아 눈이 멀듯 반짝거렸다. 한서연 씨, 그가 입을 열었다. 원래 이 반지는 정식으로 청혼할 때 끼워주려 했는데 우리 결혼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 당겨서 끼워줘도 되겠습니까? 나는 그 눈부신 반지와 그의 눈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권 회장님, 아까 차민준이 발악하며 한 말 들으셨죠? 그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습니다. 그 말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는 내 손을 잡고 반지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놈이 내가 당신과 결혼하는 목적이 대형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건 맞습니다. 처음엔 분명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객들을 향해 시선을 한번 돌린 후 말을 이었다. 내 밖으로 여자가 수두룩하다는 건 개소리입니다. 식장 곳곳에서 하객들의 작게 터지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계속 말했다. 나 권시현, 올해 32이고 이혼 경력 1번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사유는 상대방의 귀책이었지 내 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한텐 숨겨진 아이도 없고 뒤로 만나는 여자도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오로지 앞만 보고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꺼이 나와 결혼해준다면 내 인생의 여자는 당신 한서연 한 사람뿐이라는 걸 내 모든 걸 걸고 맹세합니다. 그때 아빠가 옆에서 에헴 하고 헛기침을 했다. 권시연이 번쩍 고개를 들어 아빠를 쳐다보았다. 아버님, 목이 안 좋으십니까? 물 좀 챙겨드릴까요? 하객석에서 참았던 폭소가 빵 터져 나왔다. 권시연의 능청스러운 아버님 호칭에 얼이 빠진 아빠는 손을 휘휘 저었다. 됐네, 됐어. 다들 쳐다보는데 얼른 반지나 끼워주게. 권시연이 반지를 내 네 번째 손가락에 부드럽게 끼워주었다. 맞춤처럼 딱 맞았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깊숙이 내려다보며 말했다. 한서연 씨, 이제 권시연의 아내 자리는 온전히 당신 겁니다. 앞으로 누구든 당신을 괴롭힌다면 그놈은 살아 숨쉬는 것조차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Why? 그의 확고하고 진지한 눈빛을 마주하며 나는 이 미친 결혼을 밀어붙인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3일 뒤 나는 한남동에 있는 권시연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수백 평짜리 단독 저택에 앞뒤로 넓은 정원이 있고 야외 수영장까지 딸려 있는 차민준의 집과는 차원이 다른 대저택이었다. 내가 이사 온 날 권시연은 급한 해외 출장이 생겨 다음 주에 돌아온다며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집 안은 당신 편한 대로 마음껏 인테리어 해도 됩니다. 다만 2층 안쪽 서재는 잠가뒀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이 좀 있어서 내가 돌아오면 직접 안내해주죠. 나는 그러겠다고 했고 며칠간 그 거대한 집에서 평온한 홀로 생활을 만끽했다. 이사 온 지 3일째 되던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기사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준 나는 멈칫했다. 현관 앞에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채 연한 메이크업을 한 여자 정윤이가 서 있었다. 서연 언니. 그녀의 눈시울이 벌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저랑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나는 팔짱을 끼고 현관문 틀에 기댔다. 무슨 얘기?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언니 결혼식 전날 민준 오빠를 부르는 게 아니었는데 언니 오해하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서연 언니, 저도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몸은 아프고 한국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기댈 곳이 오빠밖에 없었거든요. 몸이 아파? 나는 코웃음을 쳤다. 무슨 병인데? 그놈의 감기 몸살. 그녀가 말문이 막힌 듯 딸꾹질을 멈췄다. 정윤이,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인 줄 아는 거야? 그날 밤 네가 어디가 얼마나 아팠는지 의사도 알고 간호사도 알고 나도 똑똑히 봤잖아. 그녀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하지만 언니, 갑자기 그녀가 자신의 아랫배를 감싸쥐었다. 전 정말 아파요. 저 임신했어요. 나는 그녀의 배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커다란 눈망울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민준 오빠 아이예요.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서연 언니, 제가 여기 찾아오면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저도 이제 막다른 길이에요. 민준 오빠가 저랑 연락을 끊었어요.
카톡도 차단하고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아요. 저 혼자 이 아이를 가졌는데 대체 어쩌면 좋아요? 그녀는 콧물까지 훌쩍거리며 아주 서럽게 울었다. 그 꼴을 보며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정윤이, 일단 들어와. 그녀는 내가 문을 열어줄 거라곤 예상하지 못한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뒤돌아 거실로 향했고 그녀가 쭈뼛거리며 따라 들어왔다. 거실 소파를 턱짓으로 가리키자 그녀는 훌쩍이며 자리에 앉았다. 나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 그녀 앞에 놓아주었다. 물 좀 마셔. 그렇게 울어대면 태아한테 안 좋아. 그녀는 불쌍한 척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 차민준 아이를 가졌다고? 언제 생긴 애인데. 그녀가 찻잔을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한 달 좀 넘었어요. 제가 귀국한 날 밤에 저희가 같이 있었거든요. 됐고, 과정 설명은 안 해도 돼. 나는 손을 내저었다. 그 자식이 너 연락도 차단하고 잠수 탔다고? 그래서 넌 어떻게 할 생각인데? 그녀가 다시 눈물을 쥐어짜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전 그저 오빠를 만나고 싶어요. 오빠한테 책임져 달라고 하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으니 오빠 본가로 찾아갔거든요. 근데 오빠 어머니가 저를 문전박대하셨어요. 나는 느긋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나를 찾아온 거구나? 그녀가 눈물 젖은 눈으로 나를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서연 언니, 언니가 저 미워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도 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언니가 민준 오빠한테 저 한 번만 만나달라고 말 좀 전해주세요. 저희 정말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도와달라고? 나는 기가 차서 소리 내어 웃었다. 정윤이, 넌 진짜 머리가 텅 빈 거니? 아니면 미친 척 하는 거니? 내 약혼자 홀려서 바람 피우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놈 찾게 도와달라고 나한테 구걸을 해? 그녀가 얼어붙었다. 그날 밤 내가 병원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지 알아? 나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일 입을 드레스에 어울리는 구두를 상상하고 그 자식이 좋아하는 야식을 품에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갔어. 그런데 병실 문을 여니까 내 약혼자는 내 손을 꽉 쥐고 있고 넌 단추가 푹푹 파인 내 남자의 셔츠를 입고 누워있더라. 그녀가 고개를 푹 숙였다. 내가 그때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그냥 더러워서 내가 버려야겠다. 주워 먹고 싶은 년이나 실컷 주워 먹으라고 하자. 그렇게 생각했지. 그녀가 고개를 번쩍 들더니 일말의 희망을 품은 눈빛을 보였다. 하지만 나는 찬물을 끼얹듯 차갑게 쏘아붙였다. 근데 내가 버렸다고 해서 네가 맘대로 주워가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남이 버린 쓰레기를 보물처럼 껴안고 사는 건 네 자유인데 그 쓰레기가 잠수 탔다고 나더러 찾아달라는 건 미친 짓 아니니?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한서연, 그게 무슨 뜻이야? 네가 차민준이랑 뒹굴든 애를 베든 나랑은 아무 상관없다는 뜻이야. 그놈 찾고 싶으면 네가 직접 흥신소를 고용하든 경찰에 신고를 하든 해. 책임지라고 하고 싶으면 가서 멱살을 잡고 싸워. 내 집에 와서 징징대지 말고 귀찮으니까 당장 꺼져. 그녀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련하고 불쌍한 피해자 행세는 온데간데 없고 악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한서연, 내가 언니 해주니까 진짜 사람 우습게 보이나 본데 내가 널 찾아온 건 차민준 엿먹이라고 일부러 판 깔아주는 거였어.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차민준한테 파혼당해서 허겁지겁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간 주제에 나는 소리내 웃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네. 정윤이, 넌 네 뱃속에 차민준 애라도 들어앉으면 나한테 유세라도 떨 줄 알았니? 그녀가 코웃음을 쳤다. 아니야? 권시현 회장이 남이 버린 여자를 얼마나 애지중지할까? 네가 혼전 임신도 아니란 걸 그 사람이 모를 줄 알아? 너 권시현이랑 결혼하던 날 걔가 널 막아준다고 식장에서 대놓고 너 임신 아니라고 폭로했다며. 하하, 널 아주 훌륭하게 보호해 주셨네. 평생 은인으로 모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TV 장식장 쪽으로 다가가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정윤이,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줄까? 나는 전원을 켜서 거실의 초대형 화면을 켰다. 화면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을 확인한 순간 정윤이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외국에서 찍힌 영상이었다.
호텔 침대 위에서 정윤이는 최소 60대는 되어 보이는 최기석이라는 이름의 재미교포 재력가와 함께 뒹굴고 있었다. 영상 속 그녀는 낯뜨거운 차림으로 카메라를 보며 요염하게 웃고 있었다. 이게 뭐야? 외국에서 네 화려했던 사생활이지. 나는 무심하게 말했다. 저 재력가가 너한테 거액을 물려준 대신 빚도 산더미처럼 남겨줬잖아. 네가 차민준한테 다시 들러붙은 건 걔네 집안 돈으로 네 빚을 청산하려고 한 짓이고. 정윤이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었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내가 널 뒷조사 안 해봤겠니? 나는 피식 웃었다. 네가 처음 차민준 옆에 기웃거렸을 때부터 싹 다 털어봤어. 그냥 네가 대체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지 보려고 가만히 있었을 뿐이야. 그녀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정윤이, 네 뱃속에 있는 그 아이 정말 차민준 애 맞아? 나는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아니면 저 영감이 죽기 전에 남긴 유복자야? 그녀가 눈을 부릅뜨고 고개를 쳐들었다. 무슨 개소리야? 개소리? 나는 리모컨을 한 번 더 눌렀다. 다음 영상은 훨씬 더 파격적이었다. 정윤이가 클럽 화장실로 보이는 곳에서 젊은 유학생과 뒤엉켜 있는 장면이었다.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수위의 영상 하단에는 촬영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바로 지난달 정윤이가 한국으로 막 귀국한 시점이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이건 가짜야. 다 딥페이크라고. 합성? 나는 여유롭게 대답했다. 그럼 전문가한테 가서 정밀 검사 맡겨보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겠지.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풀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정윤이, 네 배에 든 애가 도대체 뉘집 핏줄인지 네 양심은 알겠지. 차민준한테 덤터기 씌우든 말든 그건 네 맘이지만 재수없게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도끼 어린 증오만이 가득했다. 한서연, 넌 천벌 받을 거야. 천벌? 나는 비웃었다. 네가 내 남자를 꼬셔낼 땐 천벌 받을 거란 생각 안 했어? 병원에서 환자 흉내낼 때는? 지금 남의 씨를 품고 와서 뻔뻔하게 도와달라고 구걸하다가 내가 안 도와주니까 이제 와서 천벌 우누네. 그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기만 했다. 됐으니까 그만 꺼져. 앞으로 내 눈앞에 두 번 다시 띄지 마. 그녀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이를 갈며 나를 노려보았다. 한서연, 두고 봐. 나 절대 이대로 안 넘어가. 그녀가 탱몸을 돌려 현관 쪽으로 뛰어가려던 순간 발걸음이 뚝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을 보니 어느새 권시연이 현관에 서 있었다. 출장에서 다음 주에나 돌아온다던 그가 편안한 평상복 차림의 캐리어를 끌고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권시연을 본 정윤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권시연은 그녀를 위아래로 한 번 훑어보더니 나를 향해 물었다. 여보, 집에 손님이 오셨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치 없는 불청객이 좀 와서요. 그가 피고으며 집 안으로 들어와 캐리어를 세워두었다. 그리고 정윤이를 보며 말했다. 당신이 그 유명한 정윤이 씨입니까? 정윤이가 벌벌 떨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차민준 아이를 임신했다고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권시연이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하나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거 내가 제1병원에 의뢰해서 받아온 검진 기록입니다. 차민준의 정액 검사 결과 심각한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더군요. 자연 임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차민준의 아이를 임신했다고요? 정윤이가 종이를 받아든 손이 사정없이 흔들렸다.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못 믿겠으면 서울 시내 어느 비뇨기과든 가서 직접 검사해 보시든가. 권시연이 차갑게 말했다. 차민준 본인은 자기 몸 상태를 아주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단지 주변에 철저히 숨겼을 뿐이겠죠. 그 자식이 왜 당신한테 유독 호의를 베풀었을 것 같습니까? 자기는 생식 능력이 없으니 당신 배를 빌려 남의 씨라도 좋으니 대형그룹 후계자 자리를 물려받을 가짜 핏줄이 필요했던 겁니다. 정윤이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사실 나조차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권시연의 서늘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차민준이 당신을 끌어들인 건 당신이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철저히 만만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차민준을 속여먹고 있다고 착각했겠지만 실은 처음부터 차민준의 철저한 장기판 말로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정윤희의 다리가 다시 꺾이며 바닥에 처박혔다. 이번에는 도무지 일어설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권시연은 그녀에게 더 이상 시선조차 주지 않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배고프다. 밥 먹을 거 있습니까? 나는 그의 까만 눈동자를 보며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금방 차려드릴게요.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정윤이가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천천히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현관문을 열기 전 그녀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In this day's born. 한서연, 네가 이겼어.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권시연이 나 대신 대답했다. 서연 씨가 이긴 게 아니라 네가 자멸한 거다. 문이 닫히고 넓은 거실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권시연이 소파에 기대앉으며 말했다. 방금 보여준 그 검사 결과 진짜입니다. 차민준 무정자증인 거 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가만히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다시 물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안 궁금합니까? 말하고 싶으면 알아서 말씀하시겠죠. 그가 소리내 웃더니 손을 뻗어 나를 소파로 끌어당겨 앉혔다. 서연 씨, 그가 말했다. 내가 3년 전에 서연 씨를 처음 봤을 때 당신이 남다르다고 생각했던 거 압니까? 언제요? 3년 전 우리 신성그룹과 대형그룹이 잠시 협력건으로 만났을 때 한 회장님 옆자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날 단 한마디도 안 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속으로 생각했죠. 저런 여자가 내 아내가 되면 참 좋겠다고. 나는 잠시 멍해졌다. 나도 3년 전 그날이 기억났다. 아버지를 따라 비즈니스 자리에 나갔었고 그 자리에 차민준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당시 권시연이라는 남자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다. 그런데 나중에 당신이 차민준과 정략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단념했었죠. 그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차민준의 실체를 알아차리고 미련 없이 돌아설 날만 말입니다. 나의 가슴 한구석이 복잡하게 일렁였다. 권시연 씨, 당신 지금 저한테 하는 말들 진심인가요? 아니면 저 듣기 좋으라고 꾸며낸 건가요? 그가 내 손을 덥석 잡아 자신의 왼쪽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이 직접 느껴보십시오. 빳빳한 셔츠 너머로 그의 심장이 아주 빠르고 강렬하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정윤이가 다녀간 지 3일 뒤 대형그룹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날 아침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아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빠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뉴스 봤냐? 나는 비몽사몽간에 침실 TV를 켰다. 경제방송에서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다. 속보, 신성그룹, 대형그룹 산하부동산, 의료에너지 3대 핵심 계열사 전면 인수 발표. 총인수 대금 5조 원 규모로 국내 기업 인수합병 사상 최대 규모 기록. 잠이 확 달아났다. 화면에는 대형그룹 본사 사옥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차민준의 어머니 박정란이 현관 입구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창백한 얼굴로 넋을 잃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아빠가 껄껄 웃었다. 권시연, 그 녀석 아주 숨통을 제대로 끊어놨더구나. 하룻밤 사이에 대형그룹은 껍데기만 남고 완전히 끝장났어. 나는 전화를 끊자마자 권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기 무섭게 그가 받았다. 깼어요? 밥은 챙겨 먹었습니까? 지금 어디에요? 회사요. 마무리할 일이 좀 남아서. 저녁엔 일찍 들어가서 같이 식사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해서 마치 길 가다 구멍가게 하나를 인수한 사람 같았다. 시연 씨, 내가 물었다. 대형그룹 일. 나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 엎어버린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가 낮게 웃었다. 당신 때문에 5조를 썼냐고요? 한서연 씨.
날 무슨 복수극의 눈먼 로맨티스트로 보는 겁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대형 그룹은 이미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투자하셨던 3천억 원이 유일한 동아줄이었는데 장인어른이 그걸 회수하시면서 완전 숨통이 끊어진 거죠. 어차피 놔뒀으면 내가 아니라 다른 자본에 먹혔을 겁니다. 그럼 왜 굳이 무리해서 신성이 전부 삼킨 거예요? 다른 놈들이 삼키는 꼴을 보기 싫었으니까요. 그가 담담히 말했다. 대영이 당신에게 진 빚. 내가 대신 받아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 가문이 대영에게 당한 수모도 이참에 내가 다 돌려준 겁니다. 그냥 그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보도 속 대형그룹 본사는 점점 아수라장으로 변해갔다. 취재진에게 이리저리 떠밀리던 차민준의 어머니는 카메라를 향해 무언가 소리치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가며 혼절해버렸다. 현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나는 TV를 끄고 일어나 씻었다. 오후 2시경 초인종이 울렸다. 이모님이 문을 열고 나가더니 묘한 표정으로 다시 들어왔다. 사모님, 밖에서 누가 찾아왔는데요. 누구요? 그게 대영 쪽 사모님 같습니다. 나는 현관 쪽으로 다가가 확인했다. 밖에는 차민준의 어머니, 박정란이 서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엉망으로 번진 메이크업, 꼬깃꼬깃한 옷차림은 과거 그 기고만장했던 대영 사모님과는 딴판이었다. 내가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그녀는 내 발 아래 털썩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서연아, 제발 부탁이야. 제발 우리 대영 좀 살려줘. 제발 우리 민준이 좀 살려줘. 나는 미동도 없이 현관 앞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박정란은 바닥에 엎드린 채 콧물과 눈물을 뒤범벅으로 쏟아냈다. 서연아, 민준이가 몹쓸 짓 한 거 알아. 다 내 잘못이고 민준이 잘못이야. 하지만 제발 권 회장님한테 부탁해서 인수합병만은 멈춰달라고 해줘. 우리 대영 집안 3대가 피땀 흘려 일군 회사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증발할 순 없잖니. 내 마음속엔 단 한 줌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사모님, 내가 차갑게 말했다. 그만 일어나시죠. 바닥에서 이러시는 거 보기 흉합니다. 그녀는 일어나는 대신 무릎을 꿇은 채 앞으로 기어와 내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다. 서연아, 제발 부탁할게. 네가 원하는 건 다 줄게. 민준이를 내 발밑에 꿇어앉혀 빌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 돈이 필요하면 대영의 남은 알거지 재산이라도 싹 다 긁어다 줄 테니 제발 사람 숨통만 끊어놓지 말아줘. 나는 바들바들 떠는 그녀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석 달 전만 해도 이 여자는 내 앞에서 그렇게 유세를 떨었다. 내가 대영 본가에 식사하러 갔을 때 그녀는 내면전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서연아, 네가 우리 대영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면 대영의 법도를 철저히 따라야 한다. 우린 대대로 뼈대 있는 가문이고 너희 한가네 같은 졸부들과는 격이 다르단 걸 명심해라. 그때 나는 아무 대꾸 없이 옅은 미소만 지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그 고고하시던 뼈대 있는 가문의 사모님이 내 발밑에 엎드려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살려달라 빌고 있었다. 박정란 여사님. 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석 달 전에 여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녀가 당황하며 울음을 멈췄다. 여사님은 대영이 뼈대 있는 가문이고 우리 집안은 벼락부자라고 하셨죠. 제가 대영으로 시집 오면 대영의 엄격한 법도를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쭈그려 앉아 그녀와 눈을 맞췄다. 그럼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대단한 대영의 법도라는 게 약혼자가 결혼식 전날 밤 병원을 통째로 전세 내서 딴 여자 수발을 드는 겁니까? 그 법도라는 게 사돈 집안의 피 같은 투자금 3천억 원을 빼먹고 입을 싹 닦는 짓거리냐고요. 박정란은 내 서늘한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도 제가 여사님을 어르신 대접해서 사모님이라 부르는데 오늘 이렇게 제 발밑에 기어오시니 저도 도대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나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여사님 아들이 한 짓은 여사님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거고 여사님이 과거에 저지른 짓 또한 여사님 양심이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그녀가 놀란 듯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네, 내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다는 거냐?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정말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 그럼 제가 친히 기억을 되살려 드려야죠. 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아빠, 그때 말씀하신 그 서류 좀 제 폰으로 전송해 주세요. 몇 분 뒤 카톡으로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나는 그 화면을 박정란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이거 잘 읽어보시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훑어내리다가 순식간에 입술이 파래지며 헉 하고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20년 전 제1병원의 의료 기록표였다. 내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 제1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의 기록. 당시 상황은 분초를 다투는 응급수술이 절실했지만 병원 측은 서류 절차 미비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장장 2시간 동안 수술을 고의로 지연시켰다. 아빠가 소식을 듣고 피눈물을 흘리며 병원으로 달려와 서류에 서명했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이 훌쩍 지난 뒤였다. 어머니는 차디찬 수술대 위에서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 내 나이 겨우 5살이었다. 박정란의 손이 파들파들 떨렸다. 이건 20년 전 제1병원 진료 기록이잖니. 네, 맞아요. 내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여사님 남편이자 차민준의 아버지. 20년 전 제1병원 병원장이었죠. 그 수술을 지연시키라는 명령을 내린 당사자가 바로 그 인간이잖아요. 박정란은 휴대전화가 불덩이라도 되는 양 바닥에 팽개쳤다. 아, 아니야. 내가 한 짓이 아니야. 난 몰라. 당연히 여사님이 직접 메스를 쥐고 한 짓은 아니겠죠. 내가 맞받아쳤다. 당신 남편이 한 짓이니까. 하지만 그 남편은 이미 무덤에 들어갔으니 그 죗값은 살아서 이 호사를 누린 당신이 갚아야 맞지 않습니까? 박정란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덜덜 떨기만 했다. 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아빠가 이 사실을 알아내려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미친 듯이 파고들었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병원 측은 기록이 유실되었다며 끝까지 증거를 은폐했죠. 아빠는 전 재산을 털어 사람을 썼지만 거대한 재벌병원의 벽을 넘을 수 없었어요. 결국 포기하고 홀로 저를 키우셨죠. 룩파. 박정란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우리 아빠가 왜 복수를 포기했는지 알아? 나는 그녀를 찢어 죽일 듯 노려보았다. 어린 나를 키워야 했으니까. 자기까지 무너지면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질 테니까. 이 더러운 진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덮은 거야. 나는 몸을 굽혀 바닥에 떨어진 폰을 주었다. 하지만 난 포기 안 했어. 18살 때부터 파헤쳤고 10년 만에 드디어 이 기록을 찾아냈지. 박정란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박정란 여사. 오늘 여기 와서 대형그룹 좀 살려달라고, 당신 아들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지? 나는 이를 꽉 깨물었다. 그럼 난 당신한테 묻고 싶네. 20년 전에 당신 부부는 우리 엄마 살려달라는 애원 한번 들어준 적 있어? 박정란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권시연이 퇴근하고 다가와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박정란을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며 내게 물었다. 괜찮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권시연이 박정란을 향해 입을 열었다. 박 여사님, 오늘 여기 선처를 구하러 오신 거면 헛걸음하셨습니다. 대형 그룹의 합병은 되돌릴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여기서 소란을 더 피우고 싶으시다면 경찰을 부르죠. 박정란은 몸을 바들바들 떨며 10년은 폭삭 늙은 듯한 얼굴로 비틀비틀 일어났다. 그녀는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입술을 달달거리며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한 채 넋이 나간 뒷모습으로 단지 밖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초라한 뒷모습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쯤 나는 참아왔던 긴장이 풀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권시현이 나를 끌어당겨 자신의 넓은 품에 안아주었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됩니다. 나는 그의 품에 기대어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시연 씨, 내가 조그맣게 속삭였다. 내가 왜 차민준이랑 결혼하려고 했는지 알아요? 그는 말없이 내 등을 토닥였다. 차민준 아버지가 우리 엄마 죽인 병원장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대형 집안 며느리로 들어가서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속속들이 파헤쳐 버리려고 했어요.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근데 막상 민준이 얼굴을 볼 때마다 수술대 위에서 차갑게 죽어간 우리 엄마가 떠올라서 미칠 것 같았어. 3년을 참았지만 결국 한계였나 봐요. 권시연이 나를 아는 팔에 꽉 힘을 주었다. 결혼식 전날 밤 병원 복도에서 차민준이 정윤이랑 바람 피우는 걸 봤을 때 억장이 무너진 게 아니라 사실 엄청 안도했어요. 드디어 이 미친 결혼을 엎어버릴 명분이 생겼다 싶어서. 그가 내 정수리에 턱을 괴며 물었다. 그럼 후회합니까? 뭘요? 조금 더 일찍 터뜨리지 못한 거.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조금 일찍 터뜨렸다면 당신을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울렸다. 그는 아주 다정한 미소로 내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박정란이 다녀간 후 대형 그룹은 문자 그대로 가루가 되었다. 권시현 주도하에 이루어진 기업 합병 절차가 끝나면서 재계의 콧대 높던 대형 그룹은 신성그룹 산하의 일개 계열사로 전락했다. 차민준 일가는 그 으리으리했던 대저택에서 쫓겨나 다 낡은 빌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내가 그 소식을 들은 건 권시현의 회사 건물에서 그를 기다릴 때였다. 퇴근한 그와 차에 올라탄 뒤 나는 조수석에서 물었다. 차민준 네 일가 정말 재기할 틈도 안 주고 그렇게 뿌리까지 뽑아버린 거예요? 권시현이 방향을 꺾으며 나를 힐끗 보았다. 불쌍합니까?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그가 부드럽게 엑셀을 밟으며 말했다. 대형 그룹이 망한 건 단순히 투자금 문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슨 뜻이에요? 집에 가서 얘기해 주죠. 아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나를 2층 안쪽, 그동안 한 번도 열어준 적 없는 굳게 잠긴 서재로 데려갔다. 그는 금고 다이얼을 돌려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열어봐요. 나는 조심스레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20년 전 제1병원 의료사고와 관련된 방대한 양의 조사보고서가 들어있었다. 내가 흥신소를 통해 구했던 허술한 자료와는 차원이 달랐다. 원본에 가까운 병원 내부 진료 기록, 당시 수술에 투입되었던 간호사와 의사들의 증언록, 심지어 정체불명의 녹취 파일까지 들어있었다. 내 손이 벌벌 떨렸다. 이게 대체 다 어디서 난 거예요? 권시현은 서재 책상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짙은 눈동자로 나를 응시했다. 우리 아버지가 남기신 겁니다. 나는 숨을 헉 들이켰다. 20년 전 우리 아버지도 그날 제1병원 특실 병동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버지는 당신 어머니가 응급실로 실려 들어오는 걸 우연히 목격했고 대형그룹 병원장이 고의로 수술을 지연시켜 사람을 죽이는 현장까지 고스란히 지켜보셨죠. 나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병원장과 내부자들의 대화를 녹음하셨어요. 이걸 언론과 검찰에 폭로하려고 준비하셨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른 세수를 했다. 하지만 폭로하기 직전 아버지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권시현의 아버지. 20년 전 신성그룹의 선대회장이었던 권재환 명예회장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급사했던 사건이 떠올랐다. 세간에는 병원 이송 중 구급차의 지연으로 안타깝게 사망했다고 알려졌었다. 시연 씨, 아버님과 우리 엄마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돌아가신 거였어요? 내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권시연은 무거운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날, 같은 병원, 그리고 같은 이유. 나는 머릿속이 하얘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권시연이 재빨리 내 어깨를 붙잡아 부축했다. 그날의 사고들은 전부 대형그룹이 철저하게 계획한 살인극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당시 우리 아버지는 대형그룹의 천문학적인 비자금과 횡령 증거까지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대형은 어떻게든 우리 아버지를 죽여 입을 막아야 했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아버지를 제1병원으로 빼돌렸죠. 당신 어머니의 교통사고도 대형놈들이 낸 고의 사고였는지 아니면 정말 우연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대형은 그날 두 사람의 수술을 고의로 방치해
모두 피를 말려 죽인 겁니다. 권시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그의 목을 꽉 껴안았다. 내 몸이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도 내 등을 강하게 껴안으며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시연 씨, 나는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으며 물었다. 그래서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뗐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중엔 아니었어요. 그가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서연 씨, 나는 10년 동안 이 증거들을 미친 듯이 수집하며 오늘 복수할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직접 마주하고 당신과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대형 놈들을 쳐부수는 복수 따위보다 당신을 지켜주는 게 내 인생에 더 중요하다는 걸. 나는 숨죽여 흐느꼈다. 당신 처음 본 날, 그 하얀 원피스 입은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고 했던 말 기억하죠? 그가 쓰리게 웃었다. 그 눈빛엔 도끼와 상처가 가득했거든요. 그 뒤에 당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조사해보고 나서 알았어요. 나처럼 부모를 잃고 뼛속 깊이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란 걸. 우리는 둘 다 대형 집안 때문에 모든 걸 잃고 망가진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나는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그의 심장박동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고마워요, 시연 씨. 뭘요? 이 모든 진실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서. 그가 나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앞으로는 당신에게 단 하나의 비밀도 없을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서재에 앉아 모든 녹취록을 들었다. 지지직거리는 파일 속에는 소름 끼치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간호사, 원장님, 한 환자분 바이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서류 따지지 말고 당장 수술실로 올려야 합니다. 의사, 원장님, 권 회장님도 골든타임 놓치면 끝입니다. 이송을 이리 지연시키면 100%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중년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 차민준의 아버지, 대형그룹 병원장의 목소리였다. 병원장, 수술 진행하지 마. 둘 다 과다출혈 쇼크사로 위장해. 문제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진다. 20년 전 그가 내뱉은 책임진다는 말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왔다. 다음 날, 권시연은 신성그룹 법무팀을 총동원해 이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대대적인 재수사가 시작되었고 병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며칠 뒤 차민준의 어머니 박정란이 긴급 체포되어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그 후 차민준이 저택문을 두드렸다. 그는 예전에 화려했던 도련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뼈만 남은 앙상한 얼굴에 덥수룩한 수염, 철억에 충혈된 눈으로 현관 앞에 서 있었다. 한서연, 대화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거실 소파에 앉은 그는 이모님이 내온 찻잔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들고 한 모금 마셨다. 우리 엄마 구속됐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압수수색도 들어왔고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가 고개를 들어 핏발선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한서연, 넌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나는 차분하게 그를 마주 보았다. 뭘 말하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20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 처음부터 네 목적은 우리 집안에 복수하는 거였어. 넌 3년 동안 날 철저하게 속이고 이용한 거야. 안 그래?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차민준, 네 아버지가 저지른 20년 전 사건에 네 책임은 없어. 넌 그때 겨우 6살이었으니까. 그가 흠칫 놀랐다. 하지만 내가 매섭게 쏘아붙였다. 내 부모, 그리고 너희 대형 일가는 내 어머니 목숨을 앗아간 살인자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 그가 고개를 푹 숙이며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알아. 나도 이제 다 알아. 내가 우리 집안을 대신해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할게. 그가 다시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서연아, 우리가 만났던 그 3년 동안 넌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인 적은 있었니?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1초라도 있었어? 나는 3년 동안 마주했던 그의 익숙한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되물었다. 그럼 차민준,
넌 나한테 진심인 적 있었니?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결혼식 전날 밤, 넌 정윤이 병실을 지키면서 내 생각해 본 적 있어? 우리 아빠 돈 3천억으로 VIP실 통제해 놓고 딴 여자한테 호기 부리면서 내 기분이 어떨지 고민해 본 적 있냐고. 유난 떨지 말고 집에 가라고 윽박 지를 때 날 네 아내가 될 사람으로 존중하긴 했어?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넌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나는 못을 박았다. 내게 나는 그냥 너희 집안 사업에 자금을 대줄 유용한 정략결혼 도구이자 돈줄이었지. 내가 그걸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줄 알아? 난 내 목적을 위해 참았던 것뿐이야. 차민준의 어깨가 눈에 띄게 들썩였다. 차민준, 우린 서로 빚진 거 없어. 너도 날 도구로 이용했고, 나도 진실을 캐기 위해 널 이용했으니까. 서로 철저하게 속인 거니까 깔끔하게 각자 갈 길 가자고. 그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나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다. 한서연,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이 지독하다. 나는 소리 내어 웃었다. 지독하지 않으면 너희 같은 집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니? 그는 패배자처럼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다. 권시연이 너한테 진짜 마음이 있어서 곁에 두는 것 같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자식이 너한테 잘해주는 건 네 엄마와 자기 아버지가 같은 억울한 사건으로 엮였다는 그 잘난 동병상련 때문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한서연. 나는 현관에 서서 그를 차갑게 노려보며 또박또박 대꾸했다. 차민준, 넌 끝까지 바보네. 그가 인상을 찡그렸다. 동병상련이든 상호 이용이든 간에 적어도 시연 씨는 날 속이지 않았어. 나는 미소 지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수집한 모든 비밀 자료를 내게 낱낱이 보여줬고 처음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불순한 동기까지 전부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어. 근데 너는? 차민주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다. 넌 3년 내내 날 속이고 기만했잖아. 내 더러운 과거와 그 불임 사실까지 싹 숨기고 날 껍데기만 남은 빈집에 우겨 넣으려고 했지. 네가 먼저 선제 공격을 쳤으면서 이제 와서 내가 지독하다고 비난해? 꺼져, 내 집에서.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나는 거실 창가에 서서 그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단지 밖으로 사라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어느새 퇴근하고 돌아온 권시연이 2층 계단에서 내려와 내 곁에 섰다. 갔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권시연이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놈이 마지막에 헛소리 짓거린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시연 씨는 나한테 사랑이 아니라 동병상련의 동정심을 느끼는 거라던데요. 그가 내 코끝을 살짝 꼬집으며 미소 지었다. 서연 씨 생각은 어떤데요?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내가 짐짓 새침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으면 앞으로 천천히 알아가면 되죠. 우린 평생을 같이 살 텐데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의 따뜻한 체온이 내 뺨에 닿았다. 차민준이 다녀간 지 3일 후 정윤이가 또 우리 집을 찾아왔다. 이번엔 예전처럼 청순한 하얀 원피스 차림도 아니었고 화장기 하나 없는 쌩얼에 헐렁한 낡은 옷을 뒤집어 쓴 채 흔한 동네 주민 같은 행색이었다. 그녀는 현관 앞에서 주눅든 목소리로 말했다. 한서연, 나랑 얘기 좀 해. 나는 순순히 문을 열어 거실로 들였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 역시 굳이 재촉하지 않고 여유롭게 차만 마셨다. 침묵이 한참 흐른 뒤 그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한서연, 미안해. 나는 묵묵부답이었다. 지난번에 내가 차민준에 가졌다고 한 거. 사실 민준 오빠 애 아니야. 그 재력가 애 맞아. 그녀의 눈에서 후두둑 눈물이 떨어졌다.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본처 자식들이 나를 완전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게 쫓아냈어. 당장 살 길이 막막해서 어쩔 수 없이 귀국해서 민준 오빠한테 기대려고 했던 거야. 나는 찻잔을 탁자에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 구질구질한 사연을 굳이 나한테 구구절절 설명하는 이유가 뭔데? 그녀가 소매로 눈물을 벅벅 닦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서연아, 나 한 번만 도와줘. 나는 또 실소를 터뜨렸다. 정윤이, 넌 진짜 양심도 없니? 내 약 혼자 꼬셔내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욕까지 해놓고선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징징대? 그녀가 흐극 흐느끼며 말했다. 염치 없다는 거 알아. 근데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무죄잖아. 태어나자마자 아빠도 없이 버림받게 할 순 없단 말이야. 나는 그녀의 펑퍼짐한 옷 쪽을 슬쩍 내려다보았다. 임신 몇 개월인지는 잘 티가 나지 않았다. 임신 몇 주 차인데 넉 달 다 되어가. 넉 달이라. 시기상 그 부호의 핏줄이 확실했다. 그래서 넌 내가 어떻게 도와주길 바라는 건데? 그녀가 입술을 달싹거리다 간신히 말을 꺼냈다. 네가 민준 오빠한테 연락해서 이의 아빠 노릇 좀 해달라고 말해주면 안 될까? 순간 헛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이 여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한 부류였다. 정윤이, 너 뉴스 안 보지? 나는 기가 차서 물었다. 대형그룹 통째로 파산하고 공중분해된 거 몰라? 걔네 엄마 구속되고 압수수색 당했어. 차민준, 그 자식. 지금 직업도 없이 싸구려 월세방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다고. 그런 놈한테 남의 자식을 애비로 거두라고 하면 퍽이나 좋아하며 젖병 물리겠다? 그녀가 멍청하게 눈을 끔벅였다. 그렇게 폭망했다고? 몰랐어. 나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정윤이, 넌 진짜 누군가의 훌륭한 장기말이었어. 무슨 뜻이야? 차민준이 너한테 애틋하게 굴었던 건 널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문제 있으니까 네 배를 빌려 적당히 사생아 하나 만들어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는 수작이었다고 전에 시연 씨가 말해줬지?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놈은 널 이용한 거야. 나를 돈줄로 이용했듯 넌 대리모로 쓴 거지. 내가 먼저 눈치채서 판을 엎은 반면 넌 그놈 속셈도 모르고 뛰놀다 같이 벼락을 맞은 거고. 그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 한참 뒤 그녀가 퉁퉁 부은 눈으로 물었다. 그럼 난 이제 대체 어쩌면 좋아? 나는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낮게 질문을 던졌다. 정윤이, 나한테 솔직히 말해. 너 배우에 누가 있지? 그녀가 흠칫 어깨를 떨었다. 배우라니, 무슨 소리야? 네가 귀국하자마자 차민준한테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은 거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한 거지? 그녀의 눈빛이 요동치는 것을 본 순간 내 짐작이 100% 맞았음을 확신했다. 정윤이,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누구야?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꾹 다물었다. 말 안 할 거면 당장 꺼져. 내 사정 내가 알바 아니니까.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그녀가 내 옷자락을 다급히 붙잡았다. 민준 오빠네 엄마. 나는 멈칫했다. 박정란이라고? 자기 친아들의 결혼을 파탄내려고 아들에게 다른 여자를 붙였다고? 이건 또 무슨 막장 전개란 말인가? 박정란 여사가 널 시켰다고? 자기 아들을 유혹해서 우리 정략 결혼을 깨라고 지시했다는 거야? 정윤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끄덕였다. 응, 이 결혼만 성공적으로 박살내주면 수고비로 현금 5억 원을 주고 곧바로 출국시켜주겠다고 했어. 내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왜? 박정란은 3천억의 투자금이 굴러들어오는 이 결혼을 왜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을까? 그 여자가 널 왜 사주한 건지 이유는 안 말해줬어? 정윤이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도 몰라.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했어. 나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문득 며칠 전 박정란이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던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20년 전 우리 엄마의 의료사고 기록을 들이밀었을 때 그녀의 반응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죄책감과 찔림이었다. 원장인 남편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짓이라면 그녀가 그렇게까지 혼비백산할 이유가 없다. 설마 그 여자도 직접 공모한 건가? 나는 곧바로 폰을 들어 권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받았다. 무슨 일입니까? 박정란 조사 더 철저하게 돌려봐요.
20년 전 우리 엄마 죽인 그 사고, 그 여자도 분명 깊게 관여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미 다 조사 끝났습니다. 나는 우뚝 멈춰섰다. 뭐라고요? 그 사건. 박정란도 깊이 개입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권시연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다. 수술을 지연시키라고 명령을 내린 건 남편인 병원장이었지만 그 끔찍한 계획을 처음 계획하고 주도한 장본인은 바로 박정란 본인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쥔 내 손이 덜덜 떨렸다. 시연 씨,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당신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을까 봐요. 나는 심호흡을 깊게 들이마셨다. 혹시 다른 배우나 공모자도 있어요? 그가 침묵하다가 물었다. 지금 혹시 그곳에 정윤이가 같이 있습니까? 나는 정윤이를 힐끗 보며 대답했다. 네, 전화 정윤이한테 넘겨봐요. 나는 정윤이에게 전화기를 건넸다. 그녀는 전화를 건네받고 몇 마디 듣더니 안색이 시퍼렇게 질려갔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폰을 돌려주는 정윤이는 마치 유령을 본 듯 혼이 빠져 있었다. 권시연이 뭐래? 내가 물었다. 정윤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박정란이 경찰 조사에서 전부 다 자백했대. 20년 전 내 어머니 사건, 그리고 권 회장님 아버지 사건 전부 다 자기랑 남편이 쌍으로 모의해서 죽인 거라고. 나는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정윤이가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당시 권 회장님 아버지가 대형그룹 비자금 장부를 모아서 검찰에 넘기려고 하니까 박정란 부부가 그걸 막으려고 교통사고를 청부해서 입막음을 시킨 거래. 우리 엄마는 나는 다급하게 다그쳤다. 우리 엄마는 왜 쓸데없이 엮여서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건데? 정윤이가 조그맣게 속삭였다. 내 어머니. 그날 사실 권 회장님 아버지를 몰래 만나러 가는 길이었대. 두 분이 예전부터 아는 사이여서 대형그룹의 비리를 함께 폭로하기로 약속했던 거야. 그런데 만나러 가던 길에 내 어머니도 고의 교통사고를 당해 제1병원으로 실려온 거고 박정란이 병원장 남편한테 시켜서 둘 다 수술을 늦춰 수술대 위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 거지.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 위로 맥없이 쓰러졌다. 그랬구나. 우리 엄마와 권시연의 아버지는 같은 뜻을 품은 동지였구나. 대영이라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려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이었다. 애초에 나와 권시연은 운명처럼 얽혀 있었던 셈이다. 한서연, 너 괜찮아? 정윤이가 눈치를 보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간신히 일어났다. 난 괜찮아. 나는 비틀거리며 거실 창가로 다가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에 찬란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20년 전 오늘, 우리 엄마가 차디찬 수술대 위에서 눈을 감은 그날. 20년이 지난 오늘. 길고 길었던 진실이 마침내 햇빛 아래 완전히 까발려졌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권시연이 빠른 걸음으로 집에 들어왔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창가에 선 내 곁으로 다가와 나와 함께 창밖을 내다보았다. 다 들었습니까?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큰 손으로 내 차가운 손을 꽉 쥐었다. 이제 내가 당신 곁에 평생 있을 겁니다. 나는 그의 넓고 듬직한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시연 씨, 우리 인연은 진짜 하늘이 맺어준 운명 아닐까요? 그가 희미하게 웃었다. 당연하죠.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우리의 어깨를 따스하게 감싸주었다. 박정란의 모든 자백을 확보한 수사당국은 20년 전의 범죄를 철저히 파헤쳐 모든 물증을 찾아냈다. 이미 죽은 차민준의 아버지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지만 박정란은 살인교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이라는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형그룹의 불법 은닉 재산은 전면 몰수되어 피해자 유족들의 보상금으로 징수되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권시연은 내 통장으로 어마어마한 액수의 배상금을 이체해 주었다. 이건 장모님 몫의 배상금입니다. 나는 모바일 뱅킹 화면에 찍힌 비현실적인 0의 개수를 보며 할 말을 잃었다. 그럼 당신 아버님 몫은요? 그건 전액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우리 둘 먹고 사는 데는 내 돈만으로도 이미 차고 넘치니까요.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시연 씨, 진심이에요?
그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지 20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이 돈이 좋은 곳에 쓰이길 바라실 겁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의 넓은 등을 꽉 끌어안았다. 날이 갈수록 대형그룹의 이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고, 권시영과 나는 여느 평범한 부부들처럼 소박하고 안온한 일상을 보냈다. 그는 낮에는 회사를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총수였지만, 퇴근 후에는 집에 돌아와 나와 함께 저녁을 먹고 OTT를 보며 시시콜콜한 수다를 떠는 다정한 남편이었다. 나는 평탄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완벽한 나날들을 보냈다. 어느 주말 친정아빠가 전화를 걸어왔다. 서연아, 시간 나면 본가에 좀 들르거라.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다. 친정에 도착하니 아빠는 서재 책상에 낡고 색이 바랜 상자 하나를 올려놓고 앉아 있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묻자 아빠는 상자를 열었다. 네 엄마 유품이다. 나는 조심스레 상자 안을 살폈다. 오래된 사진들, 손때 묻은 편지들, 그리고 꼼꼼히 적어둔 다이어리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젊은 시절의 엄마 곁에 키가 훤칠하고 인상이 무척 선한 30즈음의 남자가 다정하게 서 있었다. 이분은 누구예요? 아빠가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권재환. 시연이 아버지다. 사진을 들고 있던 내 손이 덜덜 떨리며 하마터면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권시연 아버지요? 두 분이 원래부터 아시던 사이였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절친한 사업 동반자였지. 나는 다른 서류들을 뒤적거렸다. 대부분 엄마와 권재환 명예회장이 나눈 업무 관련 서류였지만 종종 가족의 안부를 묻거나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내용도 있었다. 두 사람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으로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사이였음이 분명했다. 네 엄마가 대형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을 때 결정적인 문건을 넘겨준 게 바로 권 회장이었단다. 아빠가 눈을 감으며 회상했다. 둘이 검찰청에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둘 다 그날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지. 나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수많은 자료 속에서 사진 한 장이 유독 눈에 띄었다. 엄마와 권재환 회장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다. 무심코 사진 뒷면을 돌려보자 반듯한 만년필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 서연이 돌잔치 날 자택 정원에서. 나는 멍하니 글씨를 쓰다듬었다. 돌잔치? 내가 태어난 지 딱 1년 되던 날의 사진이었다. 아빠, 나 첫 돌 때 권시연 아버지도 오셨던 거예요? 아빠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기만 했냐. 내 돌반지에 두둑한 축의금 봉투까지 챙겨주셨지. 나는 다시 상자 안을 뒤지다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권재환 명예회장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공증까지 받아둔 유언장이었다. 그의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은 아들인 권시연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유언장 맨 마지막 장 하단에 다소 떨리는 글씨체로 이런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다. 내 아들 시연이가 만일 훗날 한 회장의 딸 서연이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면 서연이를 평생 아끼고 선대부터 이어진 한간회와의 인연을 저버리지 말지어다. 눈시울이 단박에 붉어졌다. 권시연의 아버지는 20년 전 죽음을 직감하던 그 순간에도 우리 가족을 잊지 않고 이런 따뜻한 문장을 유언에 새겨둔 것이다. 아빠가 내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사실 네 엄마랑 권 회장이 예전부터 너희 둘을 사돈으로 엮고 싶어 했단다. 아이들이 커서 눈이 맞으면 그것도 엄청난 인연일 거라면서 웃곤 했지. 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원망스럽게 아빠를 쳐다보았다. 아빠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저한테 단 한 번도 말 안 해준 거예요? 아빠가 길게 한숨을 쉬었다. 네가 차민준 그놈이랑 약혼했을 때는 굳이 옛날 얘기 꺼내서 네 마음 흔들 이유가 없었고 네가 시연이랑 서둘러 식을 올린 후에는 혹여나 네가 과거 빚 때문에 부담을 가질까봐 입을 닫았던 거다. 나는 유언장을 가슴에 품고 아빠의 너른 어깨에 기댔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내 등을 토닥거리며 너털 웃음을 지었다. 시연이 그 녀석 장인어른 깐깐한 눈으로 봐도 제법 괜찮은 놈이더라.
하늘에 계신 네 엄마도 무척이나 기뻐하고 계실 거다. 집에 돌아오니 권시연이 먼저 퇴근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내가 눈이 부어 들어오자 그는 놀라서 다가왔다. 무슨 일입니까? 얼굴이 왜 그래요? 나는 대답 대신 탁자 위에 아빠에게서 받아온 상자를 올려놓았다. 한번 열어봐요.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고 안의 물건들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엄마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내 돌잔치 사진을 보았을 때 그의 손이 멈칫했다. 우리 아버지네요. 내가 조용히 끄덕였다. 그리고 유언장 마지막 구절을 확인한 순간 그 철벽 같던 남자의 두 눈시울도 붉게 물드는 것을 보았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유언장만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우리는 진작에 벌써 옛날부터 부부가 될 운명이었나 봅니다. 나도 마주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그런가 봐요.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나를 부서질 듯 꽉 끌어안았다. 이제 죽을 때까지 당신 안 놔줄 겁니다. 나는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비비며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시연 씨, 당신 아버님이랑 우리 엄마, 지금쯤 어디서 우릴 보고 계실까요? 그가 내 질문에 풋하고 실소를 터뜨렸다. 글쎄요, 하늘 가장 좋은 VIP석에 나란히 앉아 우리 부부 구경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내가 고개를 들어 그와 눈을 맞추자 그는 부드럽게 고개를 숙여 내 이마에 따뜻한 입맞춤을 남겼다. 분명 기뻐하고 계실 겁니다. 창밖으로 짙은 어둠이 깔리고 서울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 역시 나를 깊은 애정으로 응시했다. 그 순간 나는 지난 20년간 나를 갉아먹던 진실에 대한 집착이나 복수심 같은 건 이제 깃털처럼 가벼워졌음을 깨달았다. 오직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할 내일만이 내 세상의 전부였다.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지는 늦가을이 되었다. 지난 몇 달간 참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다. 정윤이는 어느 산부인과에서 결국 그 교포의 핏줄인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하지만 며칠 뒤 갓난아이를 낳은 병원에 버려두고 호련히 도망쳐버렸다. 수소문에 보니 지방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연명하고 있다는데 다시는 서울 바닥에 발을 들이지 못할 처지였다. 차민주는 한 물류센터에서 택배 기사로 일하게 되었다. 하루는 내가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배달하러 온 그와 마주친 적이 있었다. 빛바랜 작업복 조끼를 입고 땀범벅이 된 그는 멀리서 나를 발견하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상자를 얼굴에 가리고 불이 나게 도망치듯 사라져버렸다. 나 역시 굳이 아는 척하지 않고 발걸음을 돌렸다. 반면 권시연의 신성그룹은 파죽지세로 몸집을 키워나갔다. 연말에 굵직한 우량기업 몇 곳을 성공적으로 추가 인수합병하면서 그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강력한 재계 총수로 우뚝 섰다. 경제 주간지 표지 모델로 등장한 그에게 기자가 성공 비결을 묻자 그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현명하고 완벽한 아내를 얻은 덕분이죠. 기사를 읽은 나는 집 거실에서 배를 잡고 뒹굴며 웃었다. 어느 저녁 권시연은 최근 자기가 다니는 최고급 쿠킹 클래스에서 배워온 솜씨라며 스테이크와 전복구이를 근사하게 차려냈다. 나는 턱을 꿰고 그가 예쁘게 플레이팅하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지켜보며 물었다. 시연 씨, 우리 제대로 된 정식 결혼식 한번 성대하게 올리는 거 어때요? 저번엔 너무 급하게 치렀잖아요. 그가 접시를 내려놓으며 내 이마에 가볍게 입맞췄다. 서연 씨가 원하심 같아. 내일 당장 호텔이라도 통째로 빌려서 열어주죠. 그럼 한 달 뒤 저택 앞마당에서 하우스 웨딩으로 예쁘게 올리기로 해요. 은행나무 잎이 샛노랗게 물들면 사진도 아주 예쁘게 나올 테니까. 알겠습니다, 사모님. 한 달 뒤 우리 부부의 성대한 두 번째 결혼식이 한남동 단독 저택 야외 정원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하객 규모는 수백 명에 달했고 정재계 고위 인사들이 줄지어 참석했다. 이번에 내가 고른 드레스는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드레스가 아니었다. 장식 하나 없이 오직 유려한 실크의 광택과 완벽한 라인으로 승부하는 그야말로 우아한 드레스였다. 나는 아빠의 손을 잡고
샛노란 은행나무 잎이 깔린 버진로드를 걸어갔다. 지난번처럼 악을 쓰며 난동을 부리는 불청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권시현은 단상에 서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눈빛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 그가 정략결혼 상대로 나를 저울질하며 보냈던 차가운 계산의 눈빛과는 온도가 달라도 너무 달랐다. 한서연 씨, 그는 내게 씌워진 베일을 조심스레 들어 올리며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 앞에서 낭독했다. 나 권시현의 인생에서 내린 수많은 결정 중 단연코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결정은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한 일입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난 늘 혼자 걷는 법만 알았고 혼자 싸우는 법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나를 집에서 기다려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벅찬 기적인지. 그런데 그러네 산관들어 기스리겠습니다. 그는 내 손에 꼭 맞는 심플한 백금 반지를 끼워 주었다. 나 역시 그의 네 번째 손가락에 똑같은 반지를 끼워주며 단호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다. 권시현 씨, 저도 앞으로는 온실 속 화초처럼 살 생각 없어요. 이 결혼식 끝나면 저 MBA 밟으러 유학 준비할 겁니다. 공부 끝나면 제대로 된 재회사 차려서 신성그룹이랑 정면 승부 한번 제대로 뜰 테니까 긴장 늦추지 마시죠. 하객들 사이에서 유쾌한 폭소가 터져나왔다. 권시현도 하얀 이를 드러내며 호탕하게 웃었다. 환영하죠. 하지만 덤빌 거면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나 신성그룹 권시현 회장이 평생 유일하게 한 수 양보하는 여자가 바로 한서연 당신이 될 테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깊이 입을 맞췄다. 찬란한 가을 햇살 아래 바람을 타고 날아온 노란 은행잎들이 우리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눈꽃처럼 살포시 내려앉았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눈물이 아물고 마침내 찾아온 눈부신 평화의 순간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늦은 밤 하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정막이 내려앉은 정원 벤치에 우리 부부는 와인잔을 들고 나란히 기대 앉았다. 여보, 내년 이맘때쯤 우린 뭘 하고 있을까요? 그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씩 웃었다. 아마 지금쯤 서연 씨 회사 설립 자본금을 내가 투자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는 소리 내웃으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쌀쌀한 가을밤의 바람조차 그가 뿜어내는 체온 덕분에 마냥 따스하기만 했다. 우리의 완벽한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찬란한 막을 올리고 있었다.